결국 태국 총리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최연소 총리였던 패통탄 친나왓은 각종 문제에 휩싸이고 현재 총리의 불신임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를 충격적인 사건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코엘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소속 특파원으로 동남아시아 정치 상황을 주로 취재해왔죠. 특히 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 부패 스캔들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태국 정치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 경험했어요. 방콕행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닮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최근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분석하고 그녀의 정부가 어떻게 친중 노선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는지 파헤치는 것이었죠. 저는 지난 태국 총리들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태국의 정치사는 그 말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였어요. 탁신 친나왓의 이름은 태국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낸 그는 처음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구호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죠. 30바트 의료제도, 농촌 개발 프로그램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과 서민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점점 독재적으로 변해갔어요. 기업과 정부 계약을 통해 자신의 가족 기업이 이득을 취하도록 했고 결국 이러한 대규모 부정부패는 2006년 군부 쿠데타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탁신은 해외로 도피했고 태국 법원은 그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죠. 탁신의 시대는 태국 정치의 분기점이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태국 정치학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말대로 탁신 이후 태국은 레드셔츠 친 탁신과 옐로우 셔츠 반 탁신 간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겪게 되었죠. 시간이 흐른 후 잉낙 친나왓, 탁신의 여동생이 2011년 총리가 되었죠. 그녀의 등장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잉낙은 탁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농민 보조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부정부패 스캔들로 2014년 탄핵당했고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죠. 그녀도 2017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2023년 후반 총선 이후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세타 타위신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임은 오래가지 못했고 2024년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직을 맡게 되었죠. 탁신의 둘째 딸인 그녀의 등장은 태국 정치에서 친나왓 가문의 귀환을 의미했습니다. 과연 패통탄은 아버지와 이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일어난 불신임안. 이는 패통탄 정부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태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태국은 여전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패통탄 친나왓과 그녀의 아버지 탁신이 있었죠. 이들이 태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제가 직접 파헤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안나 코엘입니다. 태국 정치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콕에 도착한 저는 첫 번째 일정으로 촌부리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수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태국의 유명한 정치 분석가로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행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죠. 안나 씨, 오랜만이네요. 태국 정치는 여전히 흥미롭죠? 수타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너무 흥미로워서 문제예요. 같은 드라마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수타 씨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신문 기사를 펼쳤어요. 그 중에는 탁신 친나왓의 귀국과 패통탄의 총리 취임을 다룬 기사들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귀예요. 탁신 친나왓이 2023년 8월 22일, 15년 만에 태국으로 귀국했을 때부터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켜고 수타 씨의 분석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탁신의 귀국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어요. 귀국 직후 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한 달 만에 국왕의 사면으로 단 1년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나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패통탄 친나왓이 2024년 총리가 되기 전부터 탁신은 이미 친중 행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유의 몸이 된 후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 기업인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다음은 탁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타 씨는 태국 내 주요 인프라 사업들의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방콕, 농카이 고속철도, 동부경제회랑 EC 개발 프로젝트, 남부항만 확장 사업 등 대부분의 메가 프로젝트가 중국 국영기업들에게 맡겨지고 있었습니다. 탁신은 귀국 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중국 자본이 태국 경제를 장악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죠. 태국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었고 일부 재계 인사들은 이를 경제 식민지화라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중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요. 수타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콕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프라위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로 취임하면서 탁신의 친중 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동방 정책이라고 부르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프라위 교수는 패통탄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이 거절되었고 기존의 협력 사업도 재검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고 대신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죠. 저녁에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패통탄이 총리이긴 하지만 실제 결정은 탁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깊숙이 넣고 있죠. 우리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국 정치의 표면 아래에서는 탁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손은 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패통탄 총리는 그런 아버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 수쿰빗 지역에 있는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태국 내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20년 넘게 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 사장이었죠. 요즘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해요. 주된 원인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커지자 한국 정부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죠.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을 만났을 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패통탄 정부는 이를 계속 무시했다고 했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관광비자 악용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태국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태국 외교부 전 고위 관리를 만났을 때 그는 패통탄 정부의 대응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한 감정을 조장했어요. 이는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국내 지지층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패통탄 총리의 외교적 실책으로 인한 것이었고 태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태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태국 내 문화 산업에도 손실을 가져오고 있었죠. 태국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의 취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한 표결이 있는 날이었죠. 이번 표결은 패통탄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었어요.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자 이미 건물 주변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붐비고 있었어요. 야당 지지자들이 모여 패통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정부 지지자들은 그 맞은편에서 패통탄을 옹호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기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국 의회는 500석 규모의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늘의 표결은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야당 대표 의원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패통탄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 중국 의존 심화, 외교적 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을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국내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리더십은 불신임되어야 마땅합니다. 야당 대표 의원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의회 내 권력 구도를 고려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원 500석 중 320석 이상을 패통탄의 연립정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국 정치 전문가인 수타 교수가 일전에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권력 장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여러 소수 정당들과의 연립을 통해 의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고 각 정당에는 다양한 형태의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며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죠. 야당 의원들의 비판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패통탄 정부가 태국의 경제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국내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죠. 오후가 되자 여당 측 의원들의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패통탄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과의 갈등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우리는 그 어떤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수적 우위가 있었죠.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침내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들은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대로 여당 측의 수적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19표 신임, 162표 불신임, 7표 기권으로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야당 의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의회 연설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의 결과는 태국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야당이 공격할 순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를 나와 거리로 나오자 시위대의 규모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줄을 이루는 시위대는 패통탄 퇴진과 탁신 가문의 통치를 끝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시위대 중 한 대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불신임안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어요. 패통탄 정부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진짜 민심이에요. 저녁 뉴스 시간, 각 방송사들은 불신임안 부결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번 표결이 패통탄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표결이 태국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의회 내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리의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와 한국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여전히 탁신 친나왓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딸을 통해 여전히 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었어요. 불신임안 부결은 그의 권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방콕의 한 카페에서 수완 박사를 만났습니다. 안나 씨, 이쪽입니다. 방콕 경제연구소의 수완 박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태국, 중국 경제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불신임안 부결 이후 패통탄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친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완 박사가 말했어요. 수완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태국은 중국 경제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태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중국 자본과 기술로 진행되고 있었고 관광, 부동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의존도가 정치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후에는 태국 문화부 전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태국 정부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여요.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태국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한류 콘텐츠는 태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한국 제품들도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탐마삿 대학 앞에서 열린 학생 시위를 취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 지도자가 확성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국과의 관계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태국 내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여야 해요. 지금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국은 분명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어요. 패통탄 정부의 친중 정책이 계속된다면 태국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동시에 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태국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숙소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제가 기사의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패통탄 정부 아래의 태국은 과거 친나와 가문이 만들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태국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친나와 가문이 돌아오면서 태국의 친중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패통탄 친나와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태국 국민들은 그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간 태국 정치를 취재해오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풍부한 자원, 전략적인 위치, 근면한 국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취재 중에 만났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쿰빗의 한국 기업인들, 태국 정치 분석가들, 대학생 시위대,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들 모두 태국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희망과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제 마음에 남았던 건 탐마삿 대학 앞에서 만났던 젊은 여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태국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민족주의적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세계 속에서 태국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다시 손을 얹고 저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태국의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으로 태국에 이롭지 않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언젠가 태국의 정치적 향방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마치 태국의 현재 상황을 비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언젠가는 더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길은 단지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태국 정치의 현실이었고 저 안나 코엘은 그 변화의 순간을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의 불신임안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친나와 총리들이 벌여온 사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살펴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태국 총리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밝혀지며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릴리예요.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함이 묻어났죠.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곧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이요. 독일입니다. 프랑스죠. 학생들의 대답이 이어졌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죠.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발전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APR-1400의 구조도를 보여주셨어요. APR-1400은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1400메가와트급의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도 받았어요. 이는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 기술만이 받은 인증이랍니다. 2009년 UAE는 5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경쟁자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 일본 연합의 GE 히타치, 그리고 한국의 한전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죠.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3년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체코와도 두코반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 프로젝트의 규모는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원전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죠. 그런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사례인데요. 교수님은 칠판에 태국의 전력 위기라고 쓰셨어요. 2020년대 후반, 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력 예비율이 15%에 불과했죠.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저는 필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존 화력발전소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한국은 태국의 최신 원전 기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력망 현대화와 함께요. 이는 태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과 태국의 원전 협력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태국 정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PR 1400기기 건설과 함께 태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종합 프로젝트였죠. 투자 규모만 약 150억 달러에 달했어요. 태국 측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 양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죠. 기술 이전 조건도 합의했고,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거예요. SNS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태국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커졌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저는 필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중국,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카드였던 거죠.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모든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요. 수개월간 진행된 실무 협의, 기술 검토, 현장 조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어요. 태국이 한국을 배제한 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주요 원전 기업들이 모두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죠. 이들 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태국에 투입한 상태였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철수한 직후 다른 국가들과 빠르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코와는 2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원전 건설 협약을 맺었고요. 옆자리의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태국이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 태국 정부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원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경기 둔화와 전력 수급 문제로 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투자금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어요.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 도입이 제한되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어요. 예정되었던 공정의 3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교실 안에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과 협력했다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원전들이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지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곧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옆자리에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태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관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티나라였죠. 우리나라의 선택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예요. 지투잖아요. 누가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어요? 티나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아, 티나라가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네요. 그럼 원전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먼저 원전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평균 92.4%로 세계 1위예요. 반면 중국은 76.8%에 머물러 있죠.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반면 중국의 원자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티나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중요한 건 건설 경험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예산과 공기를 모두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은 4년째 지연되고 있죠.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를 넘어섰고요. 티나라는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자립도를 보면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티나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태국의 선택이 왜 실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티나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책상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최근 태국의 대홍수 사태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태국 방콕과 주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배수 시설과 전력 인프라가 모두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씁쓸해졌어요. 하지만 두 나라의 반응은 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중국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핑계로 지원을 미뤘고 러시아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태국은 혼자서 이 위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타이핑을 멈추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반면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를 떠올려 보면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즉각적으로 배수 펌프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한국전력은 침수된 변전소를 48시간 만에 복구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자사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했고요.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티나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수자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 홍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요. 한국은 몬순 기후에서 수십 년간 전력 인프라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태국처럼 연중 강수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최적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원전과 전력망은 홍수나 태풍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은 이런 조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죠. 저는 옆자리의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한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수업은 그 현실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태국이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 태국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1월 말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충격적이었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정전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띄우셨어요.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긴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 정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콕 인근의 7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위기로 이어졌어요. 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었죠.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조업체 47개사가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났어요.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뒤를 이었고요. 티나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한때 태국이 거절했던 그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생산 단지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꼈어요. 방콕의 상업 중심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호텔들은 객실 운영을 60%로 제한했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죠.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업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실업률은 12%를 기록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SNS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망친 건 정부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콕 시내는 연일 대규모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시위대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왜 거부했나? 우리의 미래를 돌려내라. 그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죠.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위대의 구성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심지어 고령층까지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규탄했죠.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였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자는 구호를 외쳤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야당은 국회에서 패통탄 총리의 탄핵을 추진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 태국 경제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어요.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협력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투자금도 이미 집행됐고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죠. 태국은 미국과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평가였죠. 결국 태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금 태국의 상황은 한국과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렸거든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패통탄 총리의 결정 뒤에는 매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총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죠. 교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윌슨 교수는 패통탄 총리가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은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는 이런 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총리 가족 소유의 기업들이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어요. 반면 태국 국민들은 전력난과 경제위기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한 지도자의 사익 추구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뼈아픈 사례였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의 전력난과 경제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외교 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토마스가 먼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가 정책은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익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죠. 교수님,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 정부들과 신뢰관계도 구축했으니까요.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때로는 쓰라린 실패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 보았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력, 신뢰,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특히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경제학자가 되어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겠다고요.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기회와 신뢰는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길에 티나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결연한 표정도 보였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늘 수업을 통해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행동이 결국
이렇게까지 큰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발언 때문에 태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 총리는 중국에 방문해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는 태국이 중국의 밑으로 들어가려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의 총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LA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샬롯 윌슨이에요. 아버지는 정치학과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외교관이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는 제가 가장 흥미롭게 공부하는 분야예요. 오늘은 동아시아 정치와 국제관계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에 일찍 도착해서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앉는데 교수님의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시자마자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셨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을 띄우셨죠. 여러분, 지난주 태국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발언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는 발언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총리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태국은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국이잖아요.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근대화를 이룩했고 지금까지도 그걸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 중국의 조공 체제에도 독자성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현직 총리가 내 몸에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을 한다는 건 이런 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요즘처럼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태국 정부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연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납치 사건 관련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의 유명 배우 왕신과 모델 양쩌치가 태국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드라마 캐스팅이나 화보 촬영 제의를 받고 태국을 방문했다가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끌려갔죠.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구출되었지만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열심히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이런 대담한 범죄가 가능했을까? 더군다나 이런 납치 사건은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도 표적이 되었죠. 최근에는 관광객 8명이 태국 자유여행이라는 미끼에 속아 납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 학생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총리의 발언은 이런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정확합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이었죠.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과연 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태국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들의 전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사건들에는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죠. 프로젝터에는 중국 배우 왕싱의 사진이 떴어요. 31세의 젊은 배우였는데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왕싱은 태국의 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방콕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죠. 다행히 그는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서 구출되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시며 미야와디 지역을 가리키셨어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이었죠. 이어서 발생한 것이 중국의 신예 모델 양쩌치의 실종 사건입니다. 25세의 이 젊은 모델 역시 화보 촬영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었죠. 저는 빠르게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연예인들을 노렸을까? 그때 한국 학생 수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연예인들을 노린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일반 관광객들이 더 쉬운 타깃이 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일반 관광객들도 노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바로 관광객 8명 납치 사건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들은 태국 자유여행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았습니다. 대만 북부의 한 브로커가 방콕은행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7만에서 10만 대만 달러의 수수료와 무료 여행을 제안했죠. 한화로 약 300만 원에서 437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큰 돈을 준다는 제안에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이 신기했죠. 피해자들 중에는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여성 3명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범죄 조직이 이 여성들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40만에서 65만 대만 달러의 몸값을 받고 풀어준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젊은이들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 조직의 최종 목적이 몸값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앞줄에 앉은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온라인 사기 범죄였어요. 미야와디 지역은 온라인 사기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죠. 특히 연예인들을 노린 것은 그들의 SNS 계정과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충격적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주태국 중국 대사관도 고임금 채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이것이 한국과의 경제와 외교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일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장면이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악화된 태국의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태국은 작년부터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죠. 이는 태국 내반한 감정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SNS에서 퍼진 태국인들의 반한 정서가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돌린 겁니다. 저는 옆자리의 수연이를 슬쩍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태국 정부는 이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연이은 납치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들마저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 게임은 태국 정부에게 절호의 기회였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하얼빈에 모인 각국의 선수단과 취재진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최대의 동계 스포츠 축제입니다. 32개국에서 약 5만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참가하고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죠. 특히 중국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약 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하얼빈 빙설 세계의 웅장한 전경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와 홍보는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물론 유럽과 미주 지역의 언론사들도 특파원을 파견했죠. 패통탄 총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납치 사건 이후 실추된 태국의 관광지 이미지를 회복하고 자국의 안전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하얼빈을 방문한 겁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방문에서 패통탄 총리는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새로운 관광객 보호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미얀마 국경 지역의 경비 강화, 관광경찰 증원, 24시간 긴급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했죠. 또한 중국 정부와 함께 국제범죄 조직 퇴치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요. 더불어 태국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발표했습니다. 90일 무비자 입국, 전자여권 소지자, 패스트트랙 입국, 관광보험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죠. 하얼빈에 모인 수많은 중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통계를 보시죠. 태국의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고 이 중 중국인이 약 28%, 한국인이 약 5%를 차지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저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쓰는 돈이 상당할 것 같았거든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90% 이상 감소했고 중국인 관광객도 작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어요. 이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 안이 숙연해졌어요. 관광 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태국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대부분이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하필 중국인 관광객인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비해 소비 금액도 적고 현지의 문화와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관광객들의 국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새삼 놀라웠거든요. 결국 태국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돌아오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자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죠. 게다가 계속되는 납치 사건으로 인해 태국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 국가의 경제가 이렇게 복잡한 국제관계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설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국 교환학생 아리사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납치된 사람들은 모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한 사기라면서요? 정상적인 관광객이라면 그런 제안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태국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리사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더군다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 관광객들이 먼저 태국을 떠났잖아요. SNS에서 조금 말이 나왔다고 바로 태국 여행을 포기한 건 한국인들이에요. 수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그때 중국 유학생 주한이 끼어들었죠. 저는 아리사 말에 동의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 소비국이에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있죠. 한국처럼 SNS에서 조그만 일이 있다고 난리를 피우지도 않아요. 상황이 점점 과열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프로젝터를 켜셨죠. 자, 잠시 통계 자료를 보시죠. 2024년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각국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나타났어요.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3,200달러입니다. 반면 중국 관광객은 약 1,800달러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이죠.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 식당, 소규모 상점, 문화체험 등에 고르게 소비하는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대형 쇼핑센터나 단체 관광 코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한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더불어 문화적 마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현지인들과의 갈등 빈도, 문화재 훼손 신고 건수, 공공질서 위반 등을 종합한 지표인데요. 교수님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시자 교실 안이 술렁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관광객들의 문화적 마찰 지수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일본의 경우 작년에만 한국 관광객 전용 서비스 센터를 20개 이상 새로 설립했습니다. 아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물론 아리사 학생의 말처럼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어요. 더구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국 정부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현재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대신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 나라들은 오히려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고 필리핀은 한국인 전용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관광 산업에서는 단순히 관광객 수가 아니라 질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적 교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관광기구 UNWTO와 국제관광안전협회 ISTA에서는 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교수님은 최근 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영국의 한 유명 일간지는 태국은 이제 관광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관광대국을 자처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지난 1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127%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들의 검거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국제범죄 조직들이 태국을 안전한 범죄 천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범죄 조직들과 현지 일부 주민들의 유착 관계입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의 경우 현지인들이 범죄 조직의 관광객의 정보를 넘기거나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아리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세계 각국의 관광 전문가들은 태국이 더 이상 미소의 나라가 아닌 위험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태국 여행을 공식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단순한 관광객 감소의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정체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과 중국의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특히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현재 태국 - 중국 관계의 실상은 불균형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체결된 양국 간 협정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이에요. 그때 아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전 아직도 수긍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실정을 전혀 모르시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는 건.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아리사의 말을 끊으셨죠. 아리사 학생, 당신이 애국심으로 자국을 변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된 모든 데이터와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태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의 관광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무려 82%나 줄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의 국가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치안 불안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죠. 아리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에요. 둘째, 관광 산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이 중요하죠. 수업을 마치며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국제관계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전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닌 현대 국제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수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한 국가의 관광 산업이 이렇게 복잡한 국제관계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구나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정치 외교 학도로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결국 국제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 수업은 제가 왜 정치 외교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가 중국에게 한 발언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국가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태국 국민들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과연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유명 가수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란은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심지어 그녀의 열애설에도 태국 팬들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태국 사람들은 현재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이고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상상력의 힘, 현대 문화와 소통이라는 강의를 듣기 위해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강의실에 앉아 있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수업을 신청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교수님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어요. 칠판에는 K-팝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가 적혀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어요. 교수님은 먼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현재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K-팝의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죠.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K-팝을 거부하는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죠. 어느 나라일까요? 학생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고 답을 해보려 했어요. 누군가는 베트남을, 또 다른 학생은 인도네시아를 말했지만 모두 틀렸어요. 저도 고민해봤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특히 태국이라는 답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국은 K-팝의 최대 팬덤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 출신이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조용하던 강의실 안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리리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태국 사람인데 지금 태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요. 리리의 말에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저희는 이제 K-팝 대신 T-팝을 즐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음악 취향의 변화가 아니에요. 리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어떤 음악을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죠?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더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항상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죠. 저는 리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어떤 분노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문제의 시작은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급증했어요.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무시무시한 몇 건의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리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닌 그들의 삶의 일부였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입국 심사 강화는 태국 사람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SNS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는 곧 문화적 보이콧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태국인들의 범죄는 소수의 일탈 행동일 뿐인데 한국은 마치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했죠. 리리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한국은 우리나라를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 문화는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나라 출신 연예인을 데려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리리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리리 학생, 당신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각종 SNS 캡처 화면들이 나타났죠. 한국 연예인들을 비난하는 댓글들,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해시태그, 그리고 한국 관광 거부 운동의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방콕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 K-팝 스토어들이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있었죠. 그건 당연해요. 한국이 먼저 우리를 무시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거예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리리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감정을 띠고 있었죠. 이런 현상은 특히 SNS에서 두드러졌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없는 태국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이는 곧 문화적인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다음 이야기는 더 민감한 주제로 이어질 것 같았죠. 저는 펜을 꽉 쥐며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좀 더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프로젝터의 화면을 바꾸셨어요. 화면에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등장했죠. 태국 사람들에게 리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태국의 평민 계급인 로쏘 계급 출신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되었죠. 이는 많은 태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리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리사는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리사와 한 남자가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죠. 최근 리사의 열애설이 태국 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상대는 프레데릭 아르노인데요.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LVMH의 후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현재 프랑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의 CEO를 맡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세계 1위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로 LVMH 그룹의 회장이죠. LVMH는 루이비통, 모에샹동, 디올, 불가리 등 75개 이상의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프레데릭 아르노의 가문은 200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프레데릭 아르노는 2022년 11월 블랙핑크의 LA 콘서트를 관람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특히 파리에서 만나요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죠. 최근에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리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리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분명 돈으로 리사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2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집안이.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로 보인다고 합니다. 프레데릭은 리사의 공연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응원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태국의 극성 팬들은 이 연애 소식을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한국이 리사를 프랑스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죠. 리리가 다시 손을 들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한국 기획사의 계략이에요. YG는 분명 LVMH 그룹과 거래를 했을 거예요. 리사를 프랑스로 보내고 아마도 루이비통이나 디올의 독점 계약권을 받았겠죠. 아니면 더 큰 뭔가가 있을 거예요. 리사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리사는 이제 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강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리리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교수님은 이번에 리사의 최근 공개된 미발매곡 물릿 플로어의 가사를 띄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리사의 노래 가사를 보면 녹색 눈의 프랑스 소년이 날 사로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자발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그건 한국이 시킨 거예요. 리사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프랑스에서 선정적인 쇼를 하고 태국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문화적 갈등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게 보였죠. 잠깐만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일어났어요. 한국 유학생 나연이었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네요. 태국 팬들이 리사와 관련된 모든 한국 가수들을 SNS로 테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여기 봐요. 태국 팬들은 리사의 SNS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된 댓글은 모조리 신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블랙핑크 멤버들의 게시물에도 악성 댓글을 달고 있죠. 리리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예요. 리사는 우리 태국의 자존심이에요. 그녀는 우리와 같은 로쏘 계급 출신이에요. 우리도 리사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근데 한국은 그걸 빼앗아갔어요. 나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리사는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죠. 리리가 소리쳤어요. 아니요.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와야 해요. 여기서는 그녀를 더 잘 대우해 줄 수 있어요. 결혼도 태국 사람과 해야 하고 태국에서 활동해야 해요. 우리는 그녀를 통해 희망을 봤어요. 우리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요.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설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이 리사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죠? 나연이 반박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리사가 필요해요. 그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도 리사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모든 로쏘 계급 사람들이요. 저는 리리에게 리사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투영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리사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태국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결국 태국의 K-팝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SM, JYP, 하이브 등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태국 내 모든 오디션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태국의 팬덤 문화가 건전하지 않다며 더 이상 태국 시장에서 신인을 발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죠. 나연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맞아요. 한국 기획사들은 악질적인 태국 팬들로 인해 아티스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태국 출신 가수를 뽑는 것조차 부담이라고 했어요. 리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모든 태국 팬이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모든 태국 팬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극성 팬들의 행동이 전체 태국 K-팝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 최근 들어 태국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 기획사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과거 태국은 K-팝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태국 팬들의 과도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 팬들의 문제적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심각한 것은 사생팬 문제입니다. 태국의 일부 팬들이 한국 아이돌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방콕 공항에서 아이돌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숙소까지 따라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방콕에서 콘서트가 있을 때 일부 팬들이 호텔 로비에서 밤새 기다리면서 아티스트들을 괴롭혔죠. 두 번째는 선물과 금전 요구 문제예요. 태국 팬들 중 일부가 수천만 원대의 명품을 선물로 보내고 이를 받은 아티스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은 자신이 보낸 선물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리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로 심각한 것은 온라인상의 문제입니다. 태국 팬들은 특정 아이돌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악성 댓글을 달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일이 잦았어요. 특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경쟁 구도에 있는 가수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마지막으로 콘서트 현장에서의 매너 문제가 있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일부 팬들이 무대 위로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팬들의 자리를 강제로 점거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심지어 공연 중에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리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제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K-팝 스타가 될 기회를 잃게 된 거예요. 리사처럼요. 리리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서 T-팝을 이끌어야 해요. K-팝은 곧 몰락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언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2024 글로벌 음악 산업 언어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어를 제외한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어는 외국인들이 듣기 좋은 언어 1위로 꼽혔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응답자의 78%가 한국어 발음이 멜로디와 잘 어울린다고 답했어요. K-팝 노래에서도 영어 가사보다 한국어 가사 부분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반면에 태국어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태국어 발음이 노래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고, 특히 성조 언어의 특성이 현대 팝 음악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음악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뮤직 트렌드 리서치의 공식 통계 자료예요. 전 세계 25개국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외국인들이 K-팝 가사를 번역해서 읽었을 때 그 의미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고 해요. 교수님은
K-팝 노래 중 꽃길이라는 노래 가사를 예시로 보여주셨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가사는 단순히 I will make you walk on the flower path라는 영어 번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꽃길은 행복과 성공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K-팝 가사의 한글 원문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연이 덧붙였어요. 맞아요.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도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나 아이유의 반편지 같은 노래의 가사를 읽으면서 한글의 시적인 아름다움에 감동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글은 소리와 의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언어입니다. 특히 은유와 직유를 사용한 표현들이 외국인들에게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간다고 해요. 하늘을 담은 눈동자, 별들의 춤 같은 표현들이요. 리리가 소리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T-팝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가짜 통계일 거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2021년에는 37%, 2022년에는 무려 4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나연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작년 여름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파리에서는 카페 직원이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로마에서는 길을 걷다가 현지 학생들이 한국 남자를 보고 오빠야 라고 외치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하거나 택시를 탈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남미,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지인들이 가장 교류하고 싶어하는 아시아 국가 1위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는 정치적 갈등이나 편견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리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음악 산업이 과연 K-팝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태국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도 되지 않죠. 제작 시스템의 차이도 큽니다. K-팝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태국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87%가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K-팝 아이돌로 데뷔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죠. 리사의 경우를 보세요. 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 그녀의 개인 순자산은 350억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8,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스타가 되었고요. 하지만 현재 태국의 반한 감정이 이런 꿈들을 모두 앗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획사들이 태국 오디션을 전면 중단했고 이미 트레이닝 중이던 태국 연습생들도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었죠. 이건 단순한 기획사들의 보복이 아닙니다. 태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 세대의 기회를 닫아버린 겁니다. 리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오늘 수업을 곱씹어 보았어요. 문화는 마치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 건데 민족주의라는 벽을 세우는 순간 그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한 나라의 감정적인 대응이 어떻게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리리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태국의 모든 젊은이들의 좌절된 꿈이 보이는 것 같았죠.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꽃피는 건데, 이런 아픔이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블랙핑크 멤버의 리사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악성 태국 팬들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린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는데요. 또 리사의 열애설이 태국 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